그날 밤 하석은 유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유나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빠가 너를 괴롭힌 놈들을 다 혼내주고 있어. 조금만 참아. 하석은 유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폐차장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하석은 묵묵히 고장난 스쿠터 엔진을 들여다보며 렌치를 돌리고 있었어요. 45살 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침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석아, 아침 먹고 해라. 폐차장 사장 김 씨가 소리쳤지만 하석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말이 적은 건 원래 성격이기도 했지만 707특임단에서 보낸 20년이 그를 더욱 과묵하게 만들었죠. 부모님을 잃은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하석은 해외 파병 중이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었죠.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정유나만이 이 세상에서 하석과 연결된 끈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하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유나였습니다. 화면 속 유나는 17살다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오빠, 뭐 해? 유나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상큼했습니다. 스쿠터 고치고 있어. 너는 뭐하냐?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야. 오빠, 서울은 정말 복잡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 하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겠지? 그런데 유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오빠 사실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이 자꾸 따라다녀. 처음엔 단순히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좀 무서워. 하석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누가? 이름이 뭔데? 아니야. 오빠 그냥 내가 예민한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유나야, 뭔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응. 알았어. 오빠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하석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 끝에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17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녁이 되자 하석은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는 일과였어요. 산소 앞에 앉아 부모님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가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산기슭에서 하석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작전,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지만 그 기술들은 여전히 하석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석은 유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야 유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너 괜찮냐?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시험이 있거든. 하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유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시험 잘 봐. 몸 조심하고. 오빠도 몸 조심해. 사랑해요. 전화를 끊은 후 하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울까지는 너무 멀었고 유나도 이제 어른이었죠. 그날 밤 하석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임대에서 키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석은 여전히 폐차장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나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하루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던 유나가
사흘째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하석은 중얼거리며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하석은 그날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707특임단에서 키운 직감은 좀처럼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하석은 잠자리에 들려다가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어요.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나였어요. 하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야, 왜 이렇게 연락이? 오빠 제발 살려줘. 유나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오빠 아파, 너무 아파.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때 전화기 너머로 끔찍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유나의 비명, 누군가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하석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야! 전화 끊어! 귀찮게 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하석이 소리쳤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유나의 울음소리와 비명만 들려왔어요. 싫다고 제발. 유나의 절규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인연이 진짜 계속 버텨보겠다고! 그리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석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몇 초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유나야. 하석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하석은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안동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안전운전을 하던 하석이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라. 하석은 운전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 하석은 유나의 자취방이 있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하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정윤아라는 학생이 사는데 아, 신고자 가족분이신가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오빠입니다. 하석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유나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의자는 부러져 있고 책상 위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베개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석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단순 폭행이라고요? 하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가 병원에 실려가고 집이 이런 상태인데도 이게 단순 폭행입니까? 일단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하석은 더 이상 경찰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하석은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방구석에서 유나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었지만 내용은 읽을 수 있었어요. 다이어리를 펼치자 하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나가 겪어온 끔찍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강도영이 복도에서 어깨를 밀쳤다. 일부러 한 것 같은데 모른 척했다. 최인서가 체육 시간에 내 몸을 만졌다. 선생님은 못 본 척한다. 임찬우가 화장실에서 길을 막고 이상한 말을 했다. 무서웠다. 오늘은 셋이 함께 와서 협박했다. 오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하석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유나는 3달 동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민지가 죽은 진짜 이유를 알아냈다. 이 사실을 알리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민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하석은 다이어리를 꽉 쥐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유나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이 어디입니까? 하석이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하석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유나의 다이어리를 품에 꼭 안고서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하석은 유리창 너머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유나의 모습을 보자 하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환자는 심한 외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의사의 설명이 하석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유나의 다이어리에 적힌 그 이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도영, 최인서, 임찬우, 그리고 민지라는 아이의 죽음. 형사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석이 담당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서 정확한 진술을 들을 수 없고요. 주변 증인도 없어서. 이 다이어리 보셨습니까? 하석이 유나의 다이어리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건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거든요. 하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하석은 유나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유나의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유나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요. 담임 선생님의 말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이어리에 나오는 학생들은 아십니까? 강도영, 최인서. 임찬우.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학생들은 모범생들입니다. 설마 그런 일을 모범생이라고요? 하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강도영 학생은 학생회장이고 최인서 학생은 체육특기생이에요. 임찬우 학생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하석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학교조차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석은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707특임대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여전히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전복, 야간 투시경, 각종 접근 장비들. 하석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이네. 하석은 작전복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하석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잊으려고 했고 폭력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경찰이 무능하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석은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병문안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전 가방에는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고 하석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서울에 도착한 하석은 먼저 유나의 학교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강도영이 어떤 아이인지, 어떤 패턴으로 생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시간 하석은 학교 담장 너머에서 강도영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학생이었어요. 주변에 몇 명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모두 강도영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우리 유나를. 하석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석은 며칠 동안 강도영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어요. 방과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친구들은 누구인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강도영은 부유한 집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지역 유력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하석에게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라는 아이는 누구일까? 하석은 유나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1년 전 이 학교에서 투신 자살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이름은 박민지, 16살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민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가해자나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민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거구나. 하석은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하석은 강도영이 자주 가는 노래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작전복을 입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하석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강도영과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나왔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강도영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하석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20년 동안 갈고 닦은 추적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강도영은 하석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 들어서자 하석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강도영의 뒤로 다가가서 목을 조였어요. 야! 강도영이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하석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해. 하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 정윤아를 기억하지? 정윤아? 그게 누구예요? 강도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석은 강도영의 목을 더 세게 조였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강도영이 발버둥쳤지만 하석의 팔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석은 유나의 다이어리를 꺼내서 강도영의 눈앞에 들이댔어요. 이것도 모른다고 할 거냐? 내가 유나에게 한 일들이 다 적혀 있어. 강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이어리를 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 아이 하지만 저는 그냥 장난으로. 장난! 하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장난이라고? 하석은 강도영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폐건물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석은 강도영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강도영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유나에게 한 만큼은 받아야지. 하석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하석은 강도영의 오른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지점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도영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어요. 아! 아파요. 팔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하석은 이번에는 강도영의 다리를 향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석은 정확히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쳐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봐. 하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그 공포를 감당해야 했던. 그 아이 마음을. 강도영의 왼쪽 다리에서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도영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지라는 아이, 그 아이에게도 너희가 똑같은 짓을 했지? 하석이 물었습니다. 강도영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건 어떻게. 역시 알고 있었구나. 하석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석은 강도영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최인서와 임찬우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너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해줄 거야, 각오해도. 강도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한 후 하석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도영은 팔과 다리가 부러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고등학생 괴한에게 습격당해 중상, 경찰 수사 착수. 기사를 본 하석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자신을 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타깃인 최인서를 향해 움직일 때였어요. 최인서는 체육특기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답게 고급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하석은 며칠 동안 최인서의 패턴을 관찰했어요. 운동 시간, 이동 경로, 함께 다니는 친구들,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최인서는 강도영과 달리 신중한 타입이었어요. 강도영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더욱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함께 다녔고 인적이 드문 곳은 피했어요. 하지만 하석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적진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최인서가 헬스장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친구들도 먼저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석은 주차장의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해 두었어요. 최인서의 차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서가 차에 다가오자 하석은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소리 없이 접근해서 최인서의 목을 조었어요. 야! 최인서가 저항했지만 하석의 실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정윤아를 기억하냐? 하석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최인서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누구세요? 그 아이의 오빠다. 하석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석은 최인서를 차 뒤편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은 완전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제발 강도영처럼만 하지 마세요. 최인서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강도영 얘기를 하는 걸 본이 다 알고 있구나. 하석이 냉소했습니다. 하석은 최인서에게도 똑같은 응징을 가했어요. 팔과 다리를 정확한 지점에서 부러뜨렸습니다. 최인서의 비명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박민지 기억하지?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알고 있을 거야. 최인서는 고통 속에서도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하석이 더 세게 압박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지는 스스로. 하석은 최인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어차피 변명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최인서를 처리한 후 하석은 마지막 타깃인 임찬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이 너무 쉽게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석은 유나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유나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빠가 너를 괴롭힌 놈들을 다 혼내주고 있어. 조금만 참아. 하석은 유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간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병실 주변을 서성이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하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석은 병원을 나서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병사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20년간 707특임대에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하석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확신하기 위해 몇 번 길을 돌아봤지만 그 차는 계속 뒤를 따라왔어요. 역시 그렇군. 하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영과 최인서를 연속으로 습격한 일이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지 않았나 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석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숨을 곳이 많았거든요. 폐공장에 도착한 하석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오래전에 문을 닫은 섬유 공장이었어요. 곳곳에 기계들이 녹슬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석은 2층에서 대기하면서 밖을 관찰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들이 여러 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하석은 놀랐어요. 경찰이 아니네. 하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범상치 않았어요. 경호원 같기도 하고 조폭 같기도 했습니다. 총 8명 정도였어요. 정하석 씨,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그중 한 명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하석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강도영 학생과 최인서 학생을 습격한 것이 당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석은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CCTV도 피했고 증거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강도영의 아버지가 지역 유력 정치인이라고 했었죠. 아마 개인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을 거예요. 경찰이 아닌 사설 조사업체나 경호업체의 말입니다. 30분 후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서 끌어내겠습니다. 하석은 상황을 정리했어요. 1층 입구와 뒷문에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석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707특임대 시절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건물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3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어요. 옥상에서 인근 건물로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석은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다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2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석은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 하석은 뒤돌아봤어요. 권총을 든 남자가 계단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하석, 이제 끝이다. 조용히 따라와. 하석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3m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하석은 움직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숙이면서 남자의 다리를 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으악!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석은 권총을 들고 옥상 끝으로 갔습니다. 인근 건물과의 거리를 재어봤어요. 3m 정도였습니다. 뛸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어요.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 정하석 씨 맞으신가요?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석의 마음이 뛰었어요. 유나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하석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옥상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하석은 결심했습니다. 유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인근 건물로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쓰러뜨린 남자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석은 그를 다시 기절시킨 후 옥상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있다. 다른 추격자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하석은 주저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3m 거리를 뛰어넘어 인근 건물 옥상에 착지했어요.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체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쏴! 누군가 소리쳤어요. 총소리가 들렸지만 하석은 이미 인근 건물의 계단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하석은 미리 준비해둔 다른 차로 갈아탔어요. 추격자들이 자신의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하석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강도영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더 중요했어요. 유나에게서 민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석은 급하게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경찰관들을 마주쳤습니다. 정하석 씨입니까? 한 형사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왜? 강도영과 최인서 군 습격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은 당황했어요. 유나를 먼저 봐야 하는데 경찰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제 동생이 의식을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조사가 끝나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하석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하석은 형사들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유나에게 가 있었어요. 정하석 씨, 강도영 군과 최인서 군을 아십니까?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석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두 학생 모두 당신 동생과 같은 학교 학생이네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제 동생이 의식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동생을 봐야겠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더 이상 붙잡아둘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될 거고 앞으로 형사들이 정하석 씨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하석은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몸이 약하니까 너무 오래 면회하지는 마세요. 하석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많이 상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유나야. 하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하석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사실 거짓말했어. 그 아이들이 단순히 나를 괴롭힌 게 아니야. 유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하석은 의자에 앉아서 유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민지가 죽었어. 학교에서는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하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의 다이어리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민지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강도영, 최인서, 임찬우 이 세 명이 민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괴롭힘이었어.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 특히 최인서가 민지에게 성폭행을 했어. 그리고 그 자식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민지를 협박했어. 하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민지가 선생님께 말했지만 강도영 아버지가 학교 이사라서 묻혀버렸어. 오히려 민지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어. 그래서 민지는 견딜 수 없어서 학교 옥상에서 그런데 학교는 이 모든 걸 덮으려고 했어. 학교에서 민지 부모님한테도 거짓말했고. 유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나는 이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 민지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도 그 아이들한테 당한 거구나. 응.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래서 나를 협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도 위험해질까봐 혼자 견뎌보려고 했어. 하석은 유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오빠가 몰라서. 오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내가 쓰러진 날 강도영과 최인서가 없었어. 나를 공격한 건 임찬호와 다른 사람들이었어. 하석이 놀랐어요. 강도영과 최인서를 이미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유나를 직접 공격한 건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였거든요. 임찬호가 주동자였어. 그 아이가 제일 잔인했어. 민지한테도 그랬고 임찬호가 민지를 직접 민지가 죽기 전날 임찬호가 민지를 따로 불러내서 끔찍한 짓을 했어. 그래서 민지가 견디지 못하고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임찬우가 진짜 주범이었던 거예요. 강도영과 최인서는 공범이었을 뿐이고요. 유나야, 증거는 어디 있어? 내 노트북에 다 저장해뒀어. 동영상도 있고 음성 녹음도 있어. 자취방에 숨겨뒀는데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해결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복도에서 기다리던 하석은 임찬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깃이 남았어요. 그런데 임찬우는 다른 둘과 달리 더 위험한 상대일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형사가 나왔어요. 환자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어떤 증언을? 박민지 학생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네요. 하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가 진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하석 씨, 혹시 임찬호라는 학생 아십니까? 왜요? 그 학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강도영과 최인서 습격 사건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하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임찬우가 도망간 거였어요. 아마 겁이 났나 봅니다. 자기도 습격당할까봐. 하석은 형사와 헤어진 후 다시 유나와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김찬우는 조심해. 그 애는 다른 애들과 달라. 정말 위험한 놈이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꼭 그 놈을 찾아낼게. 유나는 하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제발 몸 조심하고 무사히 돌아와. 이제 나한텐 오빠밖에 없어.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하석은 병원을 나서면서 임찬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복수였어요. 하석은 임찬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찾고 있다고 했지만 하석은 더 빨리 찾을 자신이 있었어요. 707특임대에서 배운 추적 기술은 경찰보다 훨씬 정교했으니까요. 먼저 임찬우의 집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가족 모두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네. 하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석은 임찬우의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임찬우와 가까운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한 학생이 체육관으로 향하는 것을 봤어요. 그 학생을 따라가 보니 오래된 복싱 체육관이었습니다. 임찬우가 평소 다니던 곳이라고 유나가 말했던 그곳이었어요. 하석은 체육관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1층은 운동기구들이 있었고 2층은 사무실과 휴게실이 있었어요. 뒷문과 비상구도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체육관에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석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임찬우가 보였습니다. 혼자서 샌드백을 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하석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석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아마 임찬우가 급하게 들어와서 잠그는 걸 깜빡했나 봅니다. 조용히 1층을 지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임찬우는 여전히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하석의 발소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석이 2층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임찬우가 갑자기 뒤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임찬우가 소리쳤어요. 하석은 그림자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윤아를 기억하지? 임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누구야? 어떻게 여기를? 그 아이의 오빠다. 하석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임찬우는 뒤로 물러났어요. 설마 강도영이랑 최인서 습격한 게 너야? 맞다, 이 미친놈아. 아자식 가까이 오지 마.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임찬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석은 순식간에 달려가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져 부셔버렸습니다. 신고는 나중에 해도 돼.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 임찬우는 체육관 구석으로 후퇴했어요. 뭐가 하고 싶은 거야? 박민지 기억하냐? 임찬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윤아한테서 다 들었어. 유나가 깨어났다고? 임찬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내가 한 일을 자백해. 그러면 조금은 봐줄게. 뭘 자백하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석은 임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임찬우는 덤벨을 집어들고 위협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죽여버릴 거야. 하석은 웃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임찬우가 덤벨을 들고 하석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하석은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임찬우의 팔을 비틀어서 덤벨을 떨어뜨렸어요. 아야! 임찬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석은 임찬우의 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 민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임찬우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하석은 임찬우의 팔을 비틀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아! 아파! 그만해! 말하지 않으면 더 아플 거야. 임찬우는 견디지 못하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말할게! 민지를 건드린 건 맞아!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야! 하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건드렸는데? 그냥 장난으로 동영상도 찍고 하지만 진짜 심한 건 안 했어! 장난이라고? 하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민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하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임찬우의 다리를 차서 무릎을 꺾었습니다. 으악! 다리가! 민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각해봐. 하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어렸어서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어! 어렸다고? 하석은 이번에는 임찬우의 팔을 잡았어요. 민지도 어렸어. 그런데 왜 그 아이는 죽어야 했는데? 뚝! 임찬우의 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으악! 살려줘! 제발! 하석은 녹음기를 임찬우 앞에 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임찬우는 울면서 모든 걸 자백했어요. 민지를 성폭행한 일, 동영상으로 협박한 일, 그리고 마지막 날 민지에게 한 끔찍한 일들까지.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됐어? 임찬우가 힘없이 물었어요. 하석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뭘 더 하려고? 유나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 임찬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다른 애들이... 거짓말하지 마. 유나가 다 봤어. 하석은 임찬우에게 마지막 응징을 가했습니다. 임찬우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때 체육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였어요. 하석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체육관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정하석 씨, 나오십시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유나를 위한 복수도 끝났고 민지를 위한 정의도 실현했어요. 하석은 녹음기를 임찬우 옆에 놓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석은 양손을 들고 체육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권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석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하석 씨,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다가왔어요. 네. 하석은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들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임찬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석이 남겨둔 녹음기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녹음기를 들고 물었어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하석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녹음기를 재생해 보니 임찬우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박민지에게 저지른 범죄부터 윤아를 습격한 일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하석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사는 하석을 폭행죄와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정당방위와 가족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윤아가 증인석에 선 때였어요. 윤아는 휠체어에 의존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다리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희 오빠입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아는 그날 밤 당한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임찬우와 그 일당들이 자취방에 침입해서 자신을 폭행한 일, 그리고 박민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다가 협박당하고 위험에 처했던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윤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도 학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오빠만이 저를 구해줄 수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윤아의 증언을 듣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민지의 부모님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매일 법정에 나와 있었어요.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정하석 씨는 부모인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여론도 하석 편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하석을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진짜 영웅이다. 경찰이 할 일을 대신 해줬네. 저런 오빠가 있어서 윤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임찬우 같은 놈들은 더 심하게 당해도 싸다. 하지만 법은 엄격했습니다. 판사는 하석의 행동이 이해할 만하지만 사적 제재는 법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피고인 정하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하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하석과 윤아는 법정 밖에서 만났어요.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윤아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오빠는 후회하지 않아. 하석이 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안동 고향집으로. 몇 달 후 안동의 고향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아가 회복하면서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윤아는 서울의 학교를 그만두고 안동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학과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되려고 해? 하석이 물었어요. 민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아이들을. 하석은 윤아의 의지가 대견했어요. 집 마당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윤아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숙제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박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윤아가 쓴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석과 윤아는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어요. 정기적으로 가는 일과였지만 이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나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석이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유나도 덧붙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유나가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 내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기는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오빠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아픔 속에서 살았을 거야. 민지도 그냥 잊혀졌을 거고. 하석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응, 오빠. 그날 밤 하석은 특임대 시절 장비들이 들어있던 창고를 다시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석은 모든 장비를 정리해서 폐기 처분했어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의미였습니다. 창고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유나의 도서관에서 사용할 책들과 학용품들이었습니다.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한 작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하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석과 유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